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국내외 여러 가지 금융 경제 이슈가 있는데 세 가지만 뽑았습니다. 최근에 부동자금, 떠다니는 자금이죠. 즉 대표적인 것이 MMF인데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 연초에 보름 동안 17조 원이 증가해서 지금 누적 잔고가 95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고요. 병달아서 CMA 잔액까지도 지금 47조 원으로서 역시 사상 최고치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자금들이 지금 초단기로 투자 대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상황이고요. 그런 배경에는요, 저금리가 되고 저성장이 되고 그리고 변동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금리 저성장이 확실시 된다고 하면 한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러면 어딘가 자금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저금리 저성장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보자 하는 자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고요. 또 GOD라고 하죠. 가수 이름 GOD가 아니고요. 그렉시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경우가 좀 있죠. 그리고 유가 하락 많이 내려갔죠. 그리고 디플레이션 이런 세 가지 박자가 맞아가지고 대외 변동성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고정금리가 지금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도 그러하고 또는 우리 가계에서도 지금처럼 금리가 낮을 때는 싼 맛은 있지만 변동금리를 했다가 나중에 금리가 반등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생기니까 고정금리를 갈아타자 이런 겁니다. 일부 은행에서는요, 고정금리 대출 이자가 변동금리보다 더 싸게, 전통적으로 볼 때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단기 자금에 대한 변동금리는 시중금리 따라갈 수 있지만 10년, 20년 정도 동안 긴 것은 좀 높이 받아버리죠, 금리를. 왜냐하면 나중에 금리가 더 높아졌을 때 어떤 이런 리스크를 전가하기 위해서 만약에 변동금리 대출 이자율이 지금 3%다 하면은 고정대출 금리 이자율은 4% 이런 식으로 높은 게 정상적인 시장인데요. 지금 고정대출 금리가 거꾸로 내려가는 은행이 일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2%대 고정금리 대출도 곧 나올 거라고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1%대 상품까지도 출시할 수 있다. 물론 일부 이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면 아주 양질의 우량한 채권형 펀드에다가 대출받아서 넣어놔도 오히려 좀 어떤 예대 어떤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 정도까지도 되는 매우 낮은 대출 금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정에 대출금이 많이 있다 하면 모아가지고서 주택담보대출로 바꾸시되 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요. 한국 주부의 금융 마인드가 걱정된다라는 겁니다. 마스터카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그런 신용카드 회사인데 이 회사가 1년에 한두 번 또는 두세 번 정도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16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에 있는 주부들 대상으로 해서 무려 한 2,000명 정도 연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금융 마인드에 대해서 했더니 1등이 대만, 2등이 홍콩이고요. 쭉 하다가 한국이 15위권이랍니다. 한국이. 그리고 마지막에 일본이 있는데 어제 일본은 상당히 폐쇄적인 국가라서 다 치더라도요. 대한민국은 상당히 역동적이고 많은 주부들이 예전에 복부인도 있었고 여러 투기 이런 것도 일부 하시는 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주부분들의 지식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안 그렇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복리 개념이 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약했다는 거죠. 복리 개념을 이해 못한다는 것은요. 사실 재테크의 재자도 모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많은 우리 재무 전문가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정보나 지식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예산 계획이라든가 저축이라든가 신용관리 또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리스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매우 낮다라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근데 전 문제는 주부가 가정경제권을 87%나 거의 열의 9가정에는 이렇게 복리 개념도 이해 못하고 금융 마인드도 높지 않은 주부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이 좀 걱정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7대 분야의 경제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가는요, 소비자 물가는 0.8%, 두 달 연속 똑같습니다. 0%대 물가 상승률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뭐 지금 저금리 시대가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은 뭐 유가 하락이라든가 농산물 가격이 안정돼 있죠. 세계적으로 지금 뭐 기상이변이 작년과 올해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입에 대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먹을거리, 농산물과 원유 이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조금 올랐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즉 6개월 후에 생활 형편 또는 1년 후의 물가 이런 것을 설문조사 했을 때 조금 올라갔다는 것은 반가운 얘기고요. 제조업 BSI 지수는 그대로고요. 무역 수지는 뭐 여전히 거의 36개월 동안 지금 계속 연속 흑자입니다. 외환 보유액 볼게요. 무역 수지 흑자는 고스란히 뭐 특별하게 우리가 수입에 대한 어떤 결제를 많이 안 한다고 치면 한국은행에 쌓이게 되었는데요. 브라질에 이어서 7위라는 거죠. 1등은 역시 중국입니다. 약 4조 달러 정도 되고요. 2등이 이제 일본인데 1조 한 2천억 달러 정도. 그리고 뚝 떨어집니다. 3위부터는 스위스가 한 5천억 달러 정도입니다. 따라서 3위부터 7위까지는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머지않아서 우리가 브라질의 외환 보유고를 따라갈 수도 제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환율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환율에 대해서 이제 웃고 울고 하는 업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아마 작년만큼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 관찰한 느낌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주가에서 보면은 6대 지수를 관찰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엄청 많이 올랐죠. 이거는 거의 9% 정도 올랐고요. 나머지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자, 금리 보겠습니다. 여전합니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거의 변동 없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요. 2% 정도 돼 있고요. 또 은행권 최고금리는 변동 없지만은 상호저축은행 금리가 또 내렸습니다. 종전에는 3.2 정도 됐었거든요. 3.2% 정도. 지금은 2.95%가 가장 많이 예금 이자를 주는 상호저축은행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상호저축은행은요, 은행권에서 취급하지 않는 영역,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가 기타 여러 그 틈새의 시장에다가 자금을 운용하는데, 그나마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MMF라든가 CMA처럼 부동자금이 많기 때문에 투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상호저축은행도 금리를 많이 주고 자금을 조달해 봤자 운용할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금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미 있는 숫자인데요. 1월 14일 현재 국고채 3년 금리가요, 사상 최초로 2%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1.9% 정도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정금리 대출마저도 변동금리를 더 하회하는 이런 기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환율은 월 평균입니다. 1월 달 월 평균 보니까 1,088원 정도였습니다. 그 전달보다는 14원 정도가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무역시 흑자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수입은 많이 줄고 있죠. 상대적으로 수출 수입을 합쳤을 때 1조 한 1,0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수입 부분은 늘지 않고 수출은 여전히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로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볼 수가 있고요. 통화량 부분은 전반적으로 뭐 양호합니다. M2 증가율은 여전히 높고요. 그리고 뭐 투자자 예탁금만 조금 약보합이고 나머지 두 가지 지표는 강보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 부분입니다. 우리 국도변에 가다 보면은 휘발유 그 가격 표시를 보면은 1,300원대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 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2,000원대 이렇게 움직인 걸로 보여지는데 급격하게 내리고 있죠. 이게 바로 어떤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오페크가 생산량 감산하지 않겠다.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 셰일가스, 셰일오일 어떤 개발 회사하고 맞짱을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혜택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아무튼 두바이 지수를 봤을 때 배럴당 46달러 정도 월 평균입니다. 따라서 전달에 비해서 한 16달러 정도가 내렸습니다. 많이 내린 거죠. 국제금시세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온스당 1250달러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부동산 쪽은요, 전세 가격은 여전히 강세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반면에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조금 오르다가 지금 거의 그 제로 베이스에 근접해 있는, 즉 마이너스는 아닙니다만 더 상승을 쉽지 않은 이런 그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쪽에서 전세가율이 어제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요, 매매가가 1억이면 전세가 6,6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원래는 절반 이하로 예전에 그 기억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동안 주택 어떤 투기 붐이 났을 때가 70%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접근하다 보면 거기에 못 견딘 신혼살림 부부라든가 또는 뭐 내 집 없이 전세나 월세를 하던 분들이 장기 고정금리 저리 대출을 가지고 집을 사게 되면 주택 가격 지수가 조금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의 포트폴리오 체크리스트를 세 가지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품에 대해서는 언급을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큰 틀에서 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재무설계사 여러분들이 예전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재테크 세미나, 뭐 경제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좀 실속 있게 더 제대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결과는 아까 한국 주부들의 어떤 금융 마인드가 우리 뭐 미얀마라든가 뭐 방글라데시보다 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저금리 시대, 저성장 시대에 대한 투자가 뭔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특히 주요 재테크 어떤 기술 스킬일까요? 또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복리라든가 절세법이라든가 70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그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재무 설계로 이어지겠죠. 그럼 그 부분은 어떤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그런 상품들을 자연스럽게 어떤 프로덕트 셀링이 아니고 고객의 오더 메이드에 의한 니드 베이스드 셀링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자이로스코프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이로스코프. 회전의라고 하는데 말이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 팽이 있죠. 팽이를 보시면 됩니다. 팽이를 겉에를 쌉니다. 2중, 3중으로 싸가지고서 팽이 돌려버리게 되면 어떤 회전 관성 때문에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가면서 안에 팽이는 따로 돌 수 있죠. 즉 하루, 이틀, 한 달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흔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10년, 20년 장기적인 어떤 파이낸셜 플래닝은 지켜갈 수 있다라고 응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자이로스코프가 반영된 그런 물체라든가 어떤 대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총알, 뭐 군대 다녀오신 분 알겠습니다만 총알이 이렇게 꺾여 있지 않습니까? 총열에서 한 바퀴 발이 꼬여 있다고요. 총알이 나갈 때 총열을 돌고 나가기 때문에 방향은 직진이지만은 총알 자체는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럭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럭비공이 타원형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회전을 줘서 던지면 똑바로 나간다는 거예요. 또는 인공위성 마찬가지고 지구도요. 태양을 공전하지만 자체적으로 매일 한 바퀴씩 돌죠. 즉 자전과 공전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겠죠? 스마트폰 화면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가로세로 돌리게 되면 화면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바로 회전의, 즉 회전 관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우리 고객분들 포트폴리오 짤 때 한 달마다 한 번씩 다 뜯어고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즉 큰 틀에서 봤을 때 10년, 20년 가져갈 수 있는 장기 포트폴리오 짜놓고 그리고 나서 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뭐 길게는 뭐 6개월,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금리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우리 재무 전문가 또 재무 설계사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긴 상품 싫어, 중도해지하면 손해봐 이런 것들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장기 테마형 금융상품도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가령 보험권에 계신 분들은 뭐 변액보험이라든가 또는 뭐 장기 실손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세팅할 수가 있고요. 또 증권 쪽에 계신 분들도 10년 만기 국채라든가 또는 브라질 국채권이라든가 뭐 이런 장기 상품 이런 것들을 세팅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이로스코프와 같은 역할을 바로 우리 재무설계사 여러분들이 해주실 필요가 있고, 그러한 생각을 녹여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장기 포트폴리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작년 초죠. 2014년 초, 2014년 말 이때 나왔는데 크게 나왔죠. 롱숏 펀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령 롱은 사다는 것이고 숏은 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박스권 장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때 한 거의 지금 우리나라가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수년째 박스권 장세이거든요. 한 1850포인트 정도부터 해서 2100, 2050 정도 안쪽에 움직이고 있는데 이럴 때는 길게 보시면은 내가 투자한 돈이 원위치만 되는 거죠. 조금씩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면서 이럴 경우에는 연복리도 무색해지는 거죠. 연복리에 가장 큰 배경이 있다면은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죠. 계속 올라가야지만이 어제 이자가 오늘 원금돼서 올라가는데 박스권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연복리라는 말은 그냥 선언적인 말에 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제자리 맴도니까. 이럴 때 내려갈 때는 더 많이 내려갈 거를 미리 팔고 또는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갈 거를 미리 사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거였는데 이게 좀 재미를 맛봤죠. 손실이 많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난 상반기 인기몰이 했죠. 주요 공매도 즉 숏을 전략을 구상했던 에너지주라든가 화학 운송주 같은 것들이 작년 하반기 쪽에 많이 올라갔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거꾸로 손실을 본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롱숏 펀드의 상당수가 지금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망을 많이 하셨죠. 그 올해 2015년 하반기부터는요, 금융위원회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 거냐면 운용사별로 공매도 잔액 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롱숏 펀드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좀 비밀리에 어떤 이 수를 감추고 운영하는 부분이 매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표를 다 보인다는 거죠. 언제 얼마를 지금 공매도를 했다, 공매수했다라는 것이 다 보여지게 되면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그런 롱숏 펀드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롱숏 펀드의 핵심 운용 전략의 노출 때문에 이 롱숏 펀드가 갖고 있는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보자는 겁니다. 이걸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은 빠져나올지 아니면 이런 것을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롱숏 펀드를 골라 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롱숏 펀드가 다시 돌파가 찾으려면은 국내 시장은 롱숏을 구사할 수 있는 대상 기초 자산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많이 있죠. 즉 우리나라보다 조금 중증 후진 나라인데 그 나라지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산 그룹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훨씬 높은 기대 수익률을 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 롱숏 펀드가 다시 한번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자, 이번 달 한 달에도 성공적인 자산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